조금 살펴볼까요? 4번 아마 ATP, ADP 때문에 조금 질문이 있었겠죠. ADP랑 ATP. ATP가 위에 거 상단 부분에 있는 그림이고요. ATP와 ADP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상단 부분에 있는 그림이 ATP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ADP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를 사용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를 사용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개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조교쌤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것까지 해설할 시간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질문을 나중에 조교쌤한테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근데 분필을 안 갖고 왔을까? 잠시만. 우리 세준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너무 불쌍해요. 그러려고 돈 주니까요. 나름대로 쏠쏠하게 많이 준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레전드인데? 막 드신대요. 아니, 얘 질문 받고 있긴 할 텐데. 안 받나? 어쩔 수 없네요. 운동도 하실 겸. 근데 갔다 오면 또 귀찮아서. 세준아! 왜 많이 시끄러워? 뒤 막고 있어. 세준아! 안 들리나? 들려도 모르는. 굿. 나, 우리 칠판 앞에서 분필 좀 갖다 줘. 소리가 많이 컸니? 적당하게 냈는데. 지가 약간 안 좋아서. 아니, 원래 이게 안경이 좀 여러 개라서 그 중에 하나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니 나 안 갖고 온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한데 쟤를 왜 안 갖고 오지? 100% 못 찾고 있는 거겠죠? 그 정도 안 갖고 왔으면? 우리 저번 주에 신경계, 말초신경계까지 중추신경계까지 배웠죠? 네. 말초신경계 배워야 되는 거죠? 말초신경계 우리 그러면 정리 좀 해봅시다. 무조건 반사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안 채워놓고. 그런데 거기 아마 내 거 수업한 칠판에서 분필 원래 내가 쓰고 있는 분필 미치겠네 쟤. 무조건 반사 그거 너네들이 제가 아마 앞에서 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안 적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 동일하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 그리고 세준아, 내가 분명 칠판 지우개를 2개를 내가 꺼내갖고 왔는데 칠판 지우개가 없거든? 네. 한 번도 말씀하세요. 나중에 찾았어 나도. 보셨네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킬 줄 몰랐네요. 자, 갑시다. 말초신경계. 자, 우리가 말초신경계를 저번 주에 우리가 신경계 구분 배우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경계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말초신경계는 다시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땡큐. 자, 말초신경계는 기능학적으로 우선 구분을 해봅시다. 기능학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자,
구심성 신경계와 원심성 신경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심성 신경계는 얘들아 무슨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감각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지. 감각 뉴런으로 구성. 혹시 얘들아 내가 호르몬 외우라고 했는데 호르몬 외워왔니? 한번 슬쩍 물어볼까? 서영아, 서영이 있지 않니? 서영이 맞지? 자기 이름을 못 외웠을 줄 아는 제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반응인데? 혹시 호르몬 외워왔니 좀? 보기만 했어? 왜요? 너 외웠어? 에이 저도 보긴 했죠. ADH가 뭐야? ADH요? 그거 뭐 있었어요. 아니 진짜로. 있었겠죠. 시간을 한인이 오르면? 아닌데. 항이 호르몬이야. 맞아요? 그래서 기능이 뭔데? 그거 그 콩팥에서 재흡수하죠. 오! 에이. 오, 좋네요. 좀 그나마 에이스를 발견하는 느낌이랄까? 좋아요. 제가 물어볼까요? 뭐? 애 이름? 애들 이름? 해보죠. 아, 그래 쿨. 나 근데 거의 다 외웠어. 너는 외웠어? 너가 정답을 알고나 있는 거야? 전 모르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어찌됐건 호르몬 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오늘 제가 호르몬들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외워온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뭐 안 외웠다고 해서 오늘 수업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외워오면 조금 더 그렇게 적혀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외웠어? 네. 당연한 듯이 그걸 왜 외움?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자, 원심성은 운동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뉴런 구성. 내신형 문제들이 특히 오늘 시험 본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내신형 문제들이 보통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조사가 좀 다르게 돼요. 조사가 달라짐에 따라서 확 달라지고 한 글자만 달라졌다고 해서 확 문제가 바뀌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보통 이제 자주 낚시를 치는 게 이하, 미만 이거 갖고 이제 낚시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씩 조금 바꿔 나갈 거예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내신형으로 잘 만들어 놓을 거니까 지금 당장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니네들이 1학기 중간고사까지 보려면 멀었어. 멀었어. 그러니까 근데 너네들이 지금 당장 완성을 시켜야 될 거는 그런 막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너네들이 막 곱씹어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너네들이 중요한 거는 11번, 10번 같은 유형들 그리고 장의 전도 속도를 지금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연습을 열심히 해놔도 내신 때 고생을 덜 해요. 오케이? 어차피 지금 너네들이 막 이잡듯이 뭐 거의 지엽적 개념 외우고 물론 도움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유전 배우면 포맷 돼요. 거기 보면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의 전도 속도, 근육 수축에 대한 길이 계산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에 대한 저번에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요 정도의 흔적만 남겨두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열심히 오셔야 돼요. 상당히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개개인별로 좀 많이 제가 손을 대고 안 대고가 결정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제가 보고서 그리고 클리닉 결과도 보고서 그리고 숙제 결과 보고 시험 결과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두룩 하위권이다. 그러면 이제 몇 시에 올 건데라고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겠지. 하나하나씩 클리닉 시간을 잡아 나갈 거예요. 안 되면 밤 10시가 넘어서라도 부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깜짝이야. 안녕. 클리닉? 클리닉이지. 4강의실. 가방 어딨어? 깜짝이야. 아니야, 괜찮아. 차서가 혹시 너 가방이 저건? 그렇지. 4강의실로 가면 돼, 예은아. 응. 오 이거 많아요. 쟨 고3이니까 당연히 알죠. 자,
원심성 뉴런. 자,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 자, 원심성 뉴런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뇌 지배를 받고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나뉩니다. 자, 대뇌 지배를 받으면 얘들아 무슨 신경이었어? 그렇지, 체성신경. 오케이, 굿. 체성신경. 그리고 대뇌 지배를 받지 않으면 굿. 좀 외우 티가 난다. 자,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지. 뭐하고 뭐? 그렇지, 교감과 부교감. 교감신경은 절전율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절전율이 길다. 여기까지 콜? 자, 그리고 내가 여기 추사토미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온다고 했어. 아니, 이 파란색 구간에서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고 했니? 아세틸콜린. 그리고 지민아, 여기 말단 부분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니? 에피네프린? 동일어로 혹시 내가 더 알려준 거 있었니? 저번주에? 그렇지. 에피네프린이랑 동일 언어 아드레날린. 또 뭐 있었어? 어? 아들? 왜 갑자기 아드레날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어. 뭐? 노로 시작해. 그렇지, 노르에피네프린. 굿. 이렇게가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마리집 뉴런이 있고 민마리집 뉴런이 있다고 했는데, 은채야, 어린이가 마리집 뉴런이고 어디가 민마리집 뉴런이니? 절 전 뉴런과 절 후 뉴런 이렇게 나뉘겠죠? 어디가 마리집이야? 찍어봐봐. 전이야 후야? 전? 그렇지. 절전 뉴런이 마리집이었고요. 얘네 둘. 그리고 절 후 뉴런이 민마리집 뉴런이었어요. 여기까지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능학적 구분이었어요. 기능학적인 구분. 생명은 좀 재밌지 않나요? 좀 재밌어? 화학이랑 생명과학 둘 중에 뭐가 재밌어? 화학, 생명? 뭐가 재밌어? 화학? 안타깝네요. 화학쌤이 뭐라 그랬는지 뭐라고 했는데? 자기는 생명과학이 제일 싫대요. 은미쌤이? 뭔지 알아요? 암기의 이해가 필요한 걸 이해했어. 맞아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은 그러니까 좀 그런 애들이 못해. 보통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해 못해요.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영어 단어를 이해하면서 외우는 병신이 어딨어? 그런데 그 꿋꿋이 자기는 이해를 못하면 자기는 암기를 할 수 없대. 나가 죽으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어떻게 암기할 건데? 은비쌤 나가 죽으라고. 아니 이제 은비쌤 내가 은비쌤이 언제 이해를 못하면 암기를 못한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그렇게 박박 우기는 애들이 있다. 우기는 애들이 은비쌤이다. 음모론을 갖고 제시하겠다. 호르몬도 안 해온 주제에 음모론을 자꾸 제시하겠다. 이런 식이야? 너 성적 오늘 몇 점인데? 에? 왜요? 너 거만 대놓고 저렇게 대장만하게 한번 뭐 부모님한테 문자 원해? 아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애들이 있다. 종종. 어찌됐건 생명과학 좀 그렇긴 하죠. 왜냐면 생명과학을 아마 은비쌤이 통합과학 가르치면서 좀 많이 배웠을 거야. 내가 알기론. 통합과학에서 좀 생명과학이 좀 짜증나죠. 솔직히. 각 학교 출제 스타일도 좀 짜증나는 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고요. 그쪽 파트들이. 그냥 유일하게 내가 통합과학, 생명과학에서 재밌게 수업을 한 거는 번역 파트밖에 없어. 전사와 번역. 그래서 그쪽 파트는 재밌었지. 전사 번역은 재밌었어. 근데 이제 막 길인데 첫 띄워놓는 그 종다양성 벌써 재미없어. 그냥 유전적 다양성 모임 그냥 그쪽 파트들은 재미없었어요. 진짜. 어찌됐건 뭐 생태계 파트 진짜 재미없었죠. 자 여기 A 뭐 C A C T지? 그 번역 전사 번역 파트가 진짜 제일 재밌었죠. 사실 그쪽 파트 재밌었지. 솔직히 재밌었지. 그쪽 파트는. 맞아 재밌었어. 약간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문제 푼 게 보통 이제 막 어떤 아미노산 갖다 붙여지냐 막 이거 갖고 했었던 거 3개씩 끊어가면서 했던 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자 갑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해부학적인 분류. 자 그런데 말초신경의 저번 주에 배웠던 정의가 있었어. 말초신경의 정의. 그게 뭐였니?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 그렇지.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신경. 그게 말초신경의 정의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추신경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 뇌와 척수가 있었죠. 그러면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이 있을 거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이 있을 거야.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얘를 뇌신경이라고 해줘요.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 그걸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각각의 쌍을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요. 몇 개의 쌍이 있는지. 얘가 12쌍이 있고요. 얘가 31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렇게 외웁니다. 12월 31일 12쌍, 31쌍. 오케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12월 31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지워도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체성신경 다 필요 없고요. 자율신경으로 갑니다. 자율신경의 기량작용 가볼까요?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 갑니다. 제가 정의를 불러드릴 테니까 쫙 한번 써볼까요? 자, 갑니다. 기량작용. 가도 되죠? 기량작용. 서로 반대의 기능을 주어. 서로 반대의 기능을 주어. 서로의 기능을 견제. 서로의 반대의 기능을 주어. 서로의 기능을 견제. 오케이? 따라서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한다.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한다. 화살표.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우리 종이책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구나. 계속.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요. 혹시 선생님 여기부터 다시 불러주세요 하는 거 있나요? 서로 반대의 기능을 주어 한 작용의 뭐라고 했지? 서로 반대의 기능을 주어 서로의 기능을 견제. 따라서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한다. 화살표.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한 작용을 주어서 촉진 해가지고 늘렸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증가했잖아. 근데 우리 몸은 언제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해. 오케이? 막 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몸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촉진해서 늘려놨어. 그럼 얘가 가라앉기까지 내내 기다려야 돼. 내내 기다려. 오케이? 그러다가 얘가 자칫 떨어져. 그러면 다시 올려.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기량작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너무나도 변화폭이 심하다는 거야. 항상성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 반대 기능을 하는 작용을 2개를 마련해 놓는 거지. 촉진해서 올려놨어.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럼 억제 해가지고 얘를 줄여놓는 거야 다시. 너무 줄인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촉진 해가지고 다시 늘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서로의 반대의 기능을 주다 보니까 얘가 일정하게 폭이 유지되는데 적합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게 기량작용이고 그래서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없네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거든. 교감신경은 주로 업된 상태의 유지를 해줍니다. 업된 상태. 그게 교감신경이야.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긴장, 흥분, 놀람 이런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안정, 편안 이런 상태일 때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거든. 오케이? 그래 딱 봐도 뭐야?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업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교감, 다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부교감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거기 표들을 채워보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공, 별표, 방광, 별표, 소화액 분비, 별표. 총 3개를 별표해 놓습니다. 총 3개를 별표해 놓고 얘네 3개가 시험 문제 진짜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만 먼저 채워보죠. 자, 심장박동은 교감신경을 통해 뭐 화살표 업 해놓으시면 되겠죠. 화살표 위에 심장박동 업.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 촉진 이렇게 되는 거야. 촉진. 혈압 업. 상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당량 업. 상승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뭐야? 심장박동 혈압, 혈당량 다운. 하강 그 다음에 심장박동 억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3개로 갑니다. 자, 동공부터 갈게요. 자, 교감신경은 자, 우리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얘들아 무슨 크기 조절을 한다고 했어? 홍채. 그렇지. 홍채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했어. 교감신경은 홍채를 수축시켜요. 교감신경은 홍채를 수축시켜서 결국 어떻게 되냐? 동공을 확장시켜줍니다. 굿. 동공을 확장시켜줘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얘들아 뭐야? 정반대의 기능을 하겠죠. 부교감신경은 제가 굳이 적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표에다가 채웁니다. 동공 업 확대. 동공 업 하고서 가로치고 확대. 저기 오리들 만든다 쟤네들. 개 귀여워. 오리요? 아니, 이거 눈 와가지고 쟤네들 막 그 오리 만드는 애 갖고 막 오리 만들고 있어. 저거 실제로 갖고 다니는 잼민이 새끼들이 있구나. 근데 개 귀엽네. 저 남산 가도 원래 가서 보세요. 야, 너 얘가 왜 그러냐? 꼭 이런 애들 있어. 꼭 아파트 단지에 보면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나의 오리들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바로 다음날 보면 이런 새끼들 가가지고 존나 쳐 부셔놔가지고 내 오리 어디 갔음. 바로 다음날. 너네 애가 왜 그러냐? 선생님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런 거 건드리지 않아요. 저는 저런 거 만드는 거 보면 바로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죠. 누가 해놓는지 모르겠음. 약간 이런 거. 근데 진짜 귀엽네. 같이 놀아요. 근데 제가 하기에는 나이가 지나긴 했죠. 그렇긴 하죠. 저희 나이 때가 저런 거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바로 주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접. 이제 아버지는 다르죠. 당연히. 아버지. 아버지가 같이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놀아주는 노동. 약간 이런 형식인 거죠. 자, 갑시다. 자, 소액 분비 쪽으로 할게요. 자, 얘들아, 소액 분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찬서가 혹시 밥 먹고 뛰어본 적 있니?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프니 안 아프니? 그치, 배 아프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자, 배가 아프다는 거는 소화가 잘 되는 거 같니? 억제되는 거 같니? 소화가 억제되는 거 같죠? 소화가 억제되니까 그 물질들이 남아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밥 먹고 뛰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질까?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질까?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그 이유는 업되니까. 내가 뛰면 업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업되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뭐라고? 소화가 억제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파. 이것 때문에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시킵니다. 소화 억제.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소화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 억제인 거야. 소화의 액분비 억제, 위의 연동운동 억제, 소장의 운동 억제, 다 억제라고. 오케이? 소화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교감신경은 억제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당연히 촉진시키게 되겠죠. 오케이? 자, 방광으로 갈게요. 얘들아, 방광은 오줌주머니야. 오줌주머니. 그럼 오줌주머니가 수축해서 짜져야, 오줌주머니가 짜져야 오줌이 배설이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서진이가 집이 좀 멀어. 물론 가깝지만 집이 멀어.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는데 딱 여기 있는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너무 오줌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서진이가 딱 그 칸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오줌을 싸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칸에다가 쾅 문을 치고 막 문을 부서질 때 씻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서진이가 볼일을 편하게 보겠어 안 보겠어? 그렇지, 못 보겠지. 자, 쾅쾅쾅 쳐. 그럼 빡이 쳐 안 빡이 쳐? 빡이 치지. 그럼 뭐야? 교감신경이면 부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이야. 근데 볼일 편하게 봤다고 안 봤다고? 안 봤다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은 방광을 이완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방광을 이완. 그럼 오줌 배설을 억제. 좀 나름대로 암기하기 편하니? 안 편하면 너네들이 제주권 너네들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저는 이렇게 외운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당연히 부교감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키겠죠. 그래서 오줌 배설을 촉진할 겁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안채로 나랑 같이 분포로 가볼게요. 분포. 자, 이 분포라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다 별표 5개 받고요. 자, 진짜 중요합니다. 분포. 자, 분포라는 걸 따져보려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이 분포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포가 뭐니? 분포. 어디에 분포한다? 그럼 뭐야? 어디에 존재한다야. 여기까지 콜? 어디에 존재한다. 그럼 자율신경이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왔니? 그게 분포야. 다시 한번 뭐라고? 자율신경이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왔니? 그게 분포의 의미거든.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왔니? 자, 그러면 자율신경이 어디에서부터 뻗어나온지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전 뉴런의 가지돌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 지어줘야 얘가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전 뉴런의 가지돌기가 어디에 존재하니가 곧 얘가 어디서부터 뻗어나왔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자, 가지돌기 안에는 뭐 존재하니? 운동뉴런의 가지돌기 안에 뭐가 존재해? 신경세포체가 존재해요. 가지돌기 안에는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야. 가지돌기가 어디에 존재하냐를 따지려면 가지돌기 안에 존재하는 신경세포체가 어디인가를 따지면 분포가 결정된다 이거야. 따라서 거기 밑줄 짝 칩시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 밑줄 짝.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를 따지면 우리가 분포를 결정지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 이후 뉴런은요? 그러면 이후 뉴런, 얘네들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는데요? 얘네들은 안 따져요? 얘네들은 몰라가 정답이야. 몰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즉, 중추신경 밖에 있어. 중추신경 외에 존재한다고. 외에 존재. 근데 중추신경계 외에 존재하는데 그 중추신경계 외에 어딘가에 존재하는지를 내가 몰라. 특정 지을 수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절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특정을 지어놓는 거지. 그럼 뭐야? 무조건? 이거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모르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케이? 절후 뉴런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우선 긋고 시작해. 오케이? 절후 뉴런 나와 있어. 근데 어디에 있대? 그럼 무조건 긋고 시작하는 거야. 필요 없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절전 뉴런. 자,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의 절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척수에 존재해야 돼. 오케이? 척수에 존재한다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이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달라요. 이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달라. 이 반응의 중추에 따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저랑 같이 한번 채워보죠. 옆에 어떠한 반응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 반응들이 적혀 있는데 그 반응들이 우선 중추가 어디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 반응들의 중추가 어디냐? 오케이? 선생님. 네? 중추신경 다음에 있어요. 중추신경 다음에요? 중추 저기 올라. 아, 중추. 요건? 아니요 저기. 저기. 네. 중추신경계 외의 존재. 선생님 어떻게 왜 해요? 왜? 왜임? 왜임? 이 위로 짝대기가 없잖아요. 있음. 잘 보면 있어. 너가 마음이 사악해서 안 보이는 거야. 자, 갑시다. 자, 반응 볼게요. 그 반응의 중추가 뭐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봐봐. 동공홍채 안구운동의 중추 뭐야? 중간내야.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에 동공이 붙어 있어. 여기에 동공, 즉 홍채가 붙어 있다고 치자. 이 홍채가 붙어 있는데 홍채가 붙어 있으면 얘는 척수에부터 뻗어나온다고, 교감신경은. 이 반응이 뭐냐에 따라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왕따시만하게 표 칸에 뭐라고 적어주는 거야? 척수라고 두 글자 적어주는 거야. 거기다가 왕따시만하게. 반응이 뭐냐에 따라 상관없어. 무조건 척수야. 걔는 척수에부터 뻗어나온다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무조건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다르다고. 반응의 중추에 따라 달라. 오케이? 그러면 그 반응의 중추, 자 여기 동공 붙어 있다고? 그럼 그 반응의 중추는 뭐라고? 중간내라고? 그럼 얘는 중간내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즉 신경세포체가 중간내에 존재하는 거지. 자, 하품, 재채기, 눈물,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은 도윤아, 중추가 뭐니? 연수. 그러면 얘 반응의 중추는 연수였기 때문에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돼. 거기다 연수라고 적어주세요. 자, 배변 메뉴 무릎 반사는 종민아, 반응의 중추가 뭐니? 갔네? 간내. 아, 안타깝습니다. 척수예요. 잘못 찍었죠? 자, 척수예요. 척수. 이 반응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그러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야, 얘는. 항상성 유지, X표 친 다음에 출제 불가라고 적어주세요. 항상성 유지는 X표 친 다음에 출제 불가.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팁은, 자, 봅시다. 자, 얘 척수에서 뻗어나온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대. 자, 그러면 우리 척수를, 아니, 미안, 말초신경을 해부학적으로 분류하자고 했어. 뭐와 뭐로? 그럼 기능학적 분류였지. 해부학적 분류는 뭐와 뭐로? 뇌신경. 그렇지.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으로 분류하자 했어. 자, 그러면 뇌신경의 정의가 뭐야?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이야. 그러면 얘는 척수에서 무조건 뻗어나온다며? 척수에서 무조건 뻗어나오니까 얘는 100% 무슨 신경? 그렇지. 척수신경이야. 100% 척수신경이다. 자, 그러면 중간내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부경함신경은 무슨 신경? 뇌신경이 되겠지. 중간내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은 뇌신경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표에다가 중간내, 거기에서 뇌신경, 화살표 치고 뇌신경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신경은 연수신경. 큰일 납니다. 뇌신경이에요.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부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이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우선 중추신경계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신경계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내신기간 때 잡을게요. 알겠죠? 자, 저랑 같이 대표에서 2번으로 갑니다. 대표에서 2번. 자, 대표에서 2번을 보면 좀 해괴망측한 그림이 적혀 있죠? 맞나요? 해괴망측한 그림이 적혀 있는데 그 가그림이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가그림. 그래서 가그림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내신 문제로 정말 잘 나와요. 얘는. 이 가그림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부터 설정할게요. 스텝 3에 나가서 문제를 풉니다. 체크할 거는 스텝 3야. 첫 번째, 스텝 1. V를 확인한다. 가그림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스텝 1. V를 확인한다.
가그림 풀 때 첫 번째 스텝 1 부위를 확인한다. 스텝 2 좌반구 우반구를 확인한다. 좌우반구를 확인한다. 우리 친구들 이제 가네. 오리 열심히 만들다가. 지뢰예요, 쌤. 어? 지뢰예요. 스텝 3 감각령 운동량을 확인한다. 감각령 운동량을 확인한다. 감각 영역. 감각령 운동량을 확인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 자, 봐봐. 첫 번째 얼굴이라 돼 있죠. 부위 확인하는 거야. 얼굴 부위, 무릎 부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좌반구래. 좌반구. 얘들아, 우리 몸의 좌반구는 내 몸의 어디 쪽을 담당하니? 오른쪽을 담당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얼굴 부분에 자극을 주게 되면, 얼굴 부분에 그 부위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오른쪽 운동량이래. 운동량, 감각량 아니고 운동량. 그건 뭐야? 내 오른쪽 얼굴이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무릎 부분에 자극을 주면 뭐야? 내 오른쪽 무릎이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이게 감각령이었다면 내 오른쪽 얼굴이 감각을 느낀다. 내 오른쪽 무릎이 감각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알겠니? 이거 엄청 틀려요, 처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가지 스텝에 의해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가그림 같은 게 나오면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이 손상되면 오른쪽 다리에서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자, 봅시다. 이거 1번 선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봐. 1번 선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봐봐. 무릎 반사는 예지야, 무릎 반사는 뭐야니? 혹시 수의적 운동이니 무조건 반사니? 그렇지,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의 정의가 뭐야? 무조건 반사의 정의는 대뇌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반응이야.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거. 그러면 기억 부분이 손상한다고 해서 무릎 반사가 안 일어나겠어? 기억 부분 자체는 대뇌지. 근데 대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게 무릎 반사 아니었어? 근데 기억이 손상당한다고 해서 왜 무릎 반사가 안 일어나? 즉 뭐야? 전혀 관련이 없어. 가그림이랑 무조건 반사는 아예 관련이 없다고. 아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그냥 X야. 바로. 그런데 너네들이 이거는 조금 무릎 반사 같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너네들 뜨거운 냄비 손으로 잡았다가 뗐어. 이거 뭐야? 회피 반사지. 나도 모르게 손을 뗐다. 회피 반사란 말이야. 그런데 너네들 뗐다고 해서 여기에 아픈 감각이 안 느껴지니? 뜨거운 감각 안 느껴져? 뜨거운 감각 느껴지잖아. 즉 감각 자체는 대뇌로 가는 거야. 감각은 대뇌로 가는데 그에 대한 명령을 누가 내린 거야? 각각의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내린 거야. 대뇌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 반응인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감각을 못 느끼는 건 아니라 이거야. 명령만 못 내릴 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A의 역치이상을 자극을 주면 거기 그림이 조금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A예요, 지금. 오케이? 여기에 역치이상을 자극을 주면 이렇게 전달이 되니? 그렇죠. 저렇게 전달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가지돌기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가지돌기니까 이쪽으로 절대 이동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일어난다. 높. B와 C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한다. Yes. 왜? 회색질은 신경세포체가 다량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척수의 속질은 뭐다? 회색질이죠. 그러니까 척수에 속질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가 일어나는 동안이래 얘들아. 자, 어떻게 되니? 발이 들렸지? 발이 들렸다. 자, 발이 들릴 때는 위에 근육은 수축, 밑에 근육은 이완입니다. 알겠죠? 발이 내려가면 위에 근육은 이완, 밑에 근육은 수축이에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상태로 A가 일어나는 동안 니은은 뭐 해야 되니? 이완 해야죠. 이완. 그렇죠? 그러면 이완하는 동안
I 플러스 H분의 A는 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A대는 일정하죠? I대는 늘어나고요. H대도 늘어나니까 분모가 늘어나네. 따라서 분수는 줄어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한다. 콜. 자, 대표예제 3번이랑 대표예제 3-2번 이 두 문제를 풀게요. 3번과 3-2번 두 문제를 풀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 아까 스텝 2 자세히 스텝 2 좌우 반구를 확인한다. 3번과 3-2번 두 문제 풉니다. 자, 갑니다. 지금 보면, 자, 이런 신경계 문제를 풀 때는요, 우선 얘 반응의 중추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얘 중추는, 이 반응의 중추는 당연히 연수죠. 왜냐면 소화 쪽이니까요. 위와 관련된 건 소화하기 때문에 이 반응의 중추는 연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콜? 자, 그러면 연수라면, 자, 얘 무슨 신경인지 모르겠는데 운동 뉴런인 거 확실하고요. 그런데 연수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있네. 그러면 얘 뭐여야 돼? 반응이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오고 있네. 그럼 얘 뭐야? 부교감 신경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가 교감 신경이 되니까 얘가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얘는 운동 뉴런이니까 둘 다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감각 뉴런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이동해 줘야 되겠죠. 거기까지 체크를 하고서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보면 1번부터 봅니다. A부터 C의 흥분 이동 방향은 모두 니은이다. 그렇죠. 기업 방향이 존재하죠. C가 기업 방향입니다. 그렇죠. A의 신경절 이후 뉴런, A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뭐 나오니? 아세틸콜린. 얘의 이전 뉴런 말단에서 뭐 나오니? 아세틸콜린. 즉 아세틸콜린으로 동일하다. 가는 뭐야? 척수. 척수는 걔 아니죠. 딱 봐도. B를 자극하면 뭐야?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뭐야?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프다. 밥 먹고 뛰면 배가 아프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그렇지. 소화기 운동은 억제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신경의 문제는 간단해요. 암기만 잘하시면 돼요. 암기만 잘했으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오케이? 대신 말초신경이랑 중추신경을 같이 엮어서 좀 유기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풀리는 편입니다. 앞에 자기전도랑 근육수축에 비해서 훨씬 낫죠. 오케이? 3-2번으로 갑니다. 자, 반응의 중추부터 생각해봅시다. 반응의 중추. 이자는 소화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연수입니다. 방광, 배뇨반사죠? 척수. 눈, 동공반사지? 당연히 중간뇌일 거예요. 자, 부교감이기 때문에 반응의 중추에서부터 뻗어나야 되니까 연수, 중간뇌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되겠네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와야 되니까 얘는 상관없죠. 오케이? 우선 이렇게 판단을 마친 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기업번부터 갑니다. 니은 동그라미에 역치 이상을 잘 주면 방광 이완된다. 네, 방광 이완해서 오줌 배설 억제된다고 했죠. 그 다음 니은번 갑니다. 척수에서 나온다는 A 동그라미에 해당한다. 척수에서 나온다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교집합이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과 니은에 안타깝게도 교집합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척수에서 나온다는요. 그렇죠. 니은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 동그라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니은번 X. 디귿번 신경의 이전 뉴럴 말단에서 나오는 거는 아세틸콜린이다. 네, 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전부 다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밖에 안 나오죠. 네, 얘는 B 동그라미 셋 다의 교집합에 해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상태로 나랑 같이 95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호르몬들을 좀 외워보려고 합니다. 호르몬. 한번 가보죠. 자, 보면 우리가 우선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 95페이지입니다.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잡아보죠.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잡아보면 첫 번째, 우리가 호르몬의 특성의 첫 번째는 자, 내분비샘에서 생성 및 분비된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에서 분비되며 준비되며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의 정의 자체가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 기관이에요. 호르몬의 생성 및 분비 기관, 그게 내분비샘의 정의입니다. 2번. 자, 기관 특이성을 가지며 종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 기관 특이성을 가지며 종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 기관 특이성을 가지며 종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이적이다라는 거는 담당일진이야. 담당일진.
담당일진이 뭐냐면 내가 걔만 팬다 이거거든. 오케이? 담당일진. 즉 뭐야? 기관 특이성이 있다. 그런 소리는 뭐야? 기관, 내가 목표로 하는 기관만 팬다 이거야. 내가 만약에 내가 성모한테 특이적이다. 그러면 내가 뭐야? 성모의 담당일진인 거야. 그럼 뭐야? 다른 애들이 숙제를 다 안 해와도 나는 성모한테 특이적이기 때문에 성모만 존나 패는 거야. 너 왜 숙제 안 했어? 하면서. 다른 애들 숙제 안 하고 말고 건들지도 않아. 성모한테 특이적이면 내가 성모만 건드는 거라고. 오케이? 기관 특이성이 있다. 라는 소리는 뭐야? 내가 만약에 간한테 작용하는 간의 특이적인 호르몬이야. 그러면 내가 간한테만 가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간한테만 가서 작용을 한다. 오케이? 즉, 내가 심장,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지만 작용을 한다 못한다. 다른 기관에 가도 작용을 못한다. 그게 기관 특이성이야. 여기까지 콜? 그러면 종 특이성이 없다는 건 뭐야? 종에 따른 담당일지는 없다. 즉, 돼지의 호르몬을 나한테 넣어도 나의 호르몬을 돼지한테 넣어도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 라는 소리가 종 특이성이에요. 여기까지 콜? 오케이.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호르몬의 특성은 미량으로 생리 기능 조절을 한다. 조절이 가능하다. 여기서 생리 기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생리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의 이치의 기능이에요. 생명의 이치의 기능. 즉 내가 생명이기에 온당해야 할 기능들이에요. 뭐? 호흡, 소화, 그리고 심장박동, 어떤 모든 기능들,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기능들 전부 다 생리 기능입니다. 혈당량도 조절하는 거 등등등등등. 오케이? 자, 됐죠? 이렇게까지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어쩌고 많으면 과다증에 걸리고 적으면 결핍증에 걸리고 그랬던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합시다. 알겠죠? 제가 어차피 나중에 표로 된 걸로 줄 거예요. 그럼 그냥 잘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을 조금 살펴볼게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내분비샘은 여기 내분비샘 세포가 있어요. 내분비세포.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내분비세포는 따로 복도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낸 물질을 그냥 이 혈관 안에 뭐가 흐르겠어 얘들아. 당연히 혈관 안에 혈액이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 마치 우리 회전 초밥의 컨베이어 벨트 마냥 회전 초밥의 그 벨트가 쭉 따라가고 있지. 거기에서 셰프가 딱 회전 초밥 올려놓으면 둥둥둥둥 따라가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여기 있는 물질을 그냥 움직이는 거야. 쭉. 오케이? 그럼 얘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지. 따로 그래서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얘는 따로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아. 얘들아 좀만 집중. 좀 이따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집중해. 내분비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외분비샘은 대신 외분비샘은 여기 혈관이 있다고 치죠. 혈관이 있다고 쳐요. 여기 외분비세포가 있어. 외분비세포. 여기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야. 얘네들은 똑같이. 그런데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복도가 있어. 이렇게 복도. 이렇게 런웨이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물질이 복도를 따라서 쭉 이동한 다음에 혈액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분비관이 존재한다고 하죠. 분비관이 존재한다. 얘가 분비관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분비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외분비샘, 내분비샘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외분비샘의 예로는 뭐가 있는데요? 외분비샘의 예로는 침샘, 땀샘, 소화샘 이렇게가 있습니다. 침샘, 땀샘, 소화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내분비샘은 호르몬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샘, 내분비샘. 그냥 혈관으로 그냥 옮겨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이론이 있죠. 당연히. 그거는 생초에서 배웁니다.
내포작용, 외포작용 하면서 배우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시 다루지는 않아요. 됐나요? 자, 호르몬과 신경 거의 뭡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마다 나오거든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마다 나오는데 거기다 적어줍시다. 컨셉만 잡을게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내신 기간에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느리지만 지속성 있는 효과. 그게 호르몬의 컨셉이에요. 느리지만 지속성 있는 효과. 신경 전달 물질은 빠르지만 짧은 효과.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의 예입니다. 컨셉입니다. 자, 우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니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 50분까지만 쉬었다 합시다. 알겠죠? 쌤 그러면 진짜? 와. 자, 시작합시다. 호르몬. 호르몬 좀 많이 중요하고요. 여기 파트가 우선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헤매요. 처음에 조금 헤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항상성 유지고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도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명과학 시험 범위 자체가 끊기는 게 1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자기 전도가 들어가고 1학기 기말고사에 근수축부터 방어작용까지가 보통 들어가요. 거기까지가. 근데 근수축부터 방어작용이니까 근수축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1학기 기말 때 항상성 유지를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방어작용이랑 신경계는 조금 나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성 유지를 여러분들 배워보면 알겠지만 항상성 유지가 쉽지만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첫 타가 어려워. 왜 이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워. 여기가. 그래서 사실 1학기 중간은 자외전도 때문에 어렵고 1학기 기말고사는 근수축이랑 항상성 유지 때문에 어렵고 2학기 중간고사는 유전 때문에 어렵고 2학기 기말고사는 유전이 누적되어서 어렵고 그러니까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사실 쉬운 파트가 없어요. 약간 그래도 화학은 낫거든요. 화학은 1학기 기말이랑 2학기 중간이 나아. 왜냐면 그 오비탈 따지는 거랑 분자의 구조기 때문에 거기 파트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이랑 2학기 기말고사만 버티면 화학은 좀 나아요. 물리는 1학기 중간 기말만 잘 버티면 즉 거기 있는 역학만 지나가면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명과학은 1학기 중간부터 짧게는 2학기 중간까지 쉬운 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녹록한 파트가 없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 잘 버티시고요. 유전이 누적되지 않는 학교는 광문이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이득이죠. 2학기 중간까지만 버티면 그나마 광문은 좀 나은 편이에요. 대신 2학기 기말고사는 보통 이제 저건데요. 생태계 파트만 나오는데 이제 생태계 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 과목들이 결정이 나니까 수능 과목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죠. 수능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친구들은 그냥 혼자서 하는 편이고요. 배제는 유전이 누적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죽었다 깨어나면 되고요. 상일여고도 누적되는 편이에요. 상일여고도 누적이 되는 편이고요. 뭐 강일고도 유전이 누적되는 편이죠. 강일고도 누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는 광문고만 누적이 아니었어요. 광문고만 누적이 아니었는데 뭐 유전 나름대로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럼 배워보면 알 거예요. 하다 보면 좀 낫다. 왜냐면 안 외워도 되거든. 유전은 안 외워도 되거든.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무지성 문제만 풀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인데 어찌됐건 유전 재밌습니다. 배워보시면 알 거예요. 재밌어요, 진짜. 자, 우선 항상성 유지의 첫 번째 호르몬들부터 외워봅시다. 자, 뇌하수체부터 갑니다. 뇌하수체는 저번주에 배웠어요. 제가 간내시상은 밑에 붙어있는 그 하트 모양의 이제 내분비샘이라고 불렀죠. 이 뇌하수체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자, 전엽 부분과 후엽 부분에서 각각 분비하고 생성하는 호르몬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케이? 전엽 호르몬의 생성, 전엽 호르몬의 분비,
후엽 호르몬의 생성, 후엽 호르몬의 분비가 약간 다른데요. 각각 전엽 호르몬과 후엽 호르몬은 전엽에서 분비를 하고 후엽에서 분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성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성 장소가 전엽 호르몬은 전엽에서 생성을 하는데 후엽 호르몬은 간내 시상하부, 신경 분비세포에서 생성을 합니다. 간내 시상하부, 신경 분비세포에서 생성을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생성한다 라는 소리인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 오케이? 아니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생성을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엽 호르몬으로 총 3가지를 적어놨죠. 제가 생장 호르몬, TSH, 그 다음에 HTH 여기 적어놨죠.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리고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TSH가 누구한테 가? 갑상샘한테 가. 갑상샘한테 가면 갑상샘을 뭐 한다고? 자극한다고. 즉, 종민이가 서진이랑 놀려고 종민이가 서진이 집에 가. 그래서 서진이 집에서 존나 두드리는 거야. 서진아 놀자 하면서 존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갑상샘을 두들기면 TSH가 갑상샘을 두들기면 갑상샘에서 뭐가 나와?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티록신을 얘가 방출시켜주는 호르몬 TSH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신거질을 자극한대. 그건 뭐야? 부신거질이라고 하는 내분 미샘을 자극한다 이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뭐야?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거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생장 호르몬은 뭐예요? 쌤, 당연히 뭐야? 생장하는 거, 생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되겠죠. 여기 한영고 친구들 있지 않나요? 한영고? 한영고 친구들은 여기에 호르몬 4개가 더 있는데 그 4개까지 싹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신 때 가서 깔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딱 3개만 알면 되고요. 이 3개만 수능에 나옵니다. 알겠죠?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은데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수능에 안 나와요. 알겠죠? 딱 3개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후엽으로 갑니다. 후엽에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후엽에는 2가지가 있는데 옥시토신과 ADH,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 자,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자궁수축 호르몬. 자, 이게 자궁수축 호르몬이 뭐냐면 여기다 적어도 되는데 괜찮아. 자, 자궁수축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분만할 때 아이가 최대한 빠르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자궁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밀어내는 거야. 얘가 빨리 나가라고 밀어내는 게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자궁수축 호르몬이고요. 얘는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예요. 양성 피드백의 예. 양성 피드백이 뭔지는 뒤에 가서 언급하겠습니다. ADH 갑니다. ADH는 자, 서진아 다시 한번 뭐라고? ADH가 뭐라고? 공판에서 뭐라 한다고? 뭘 제흡수? 물. 그렇지.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공팟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자, 공팟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잘 한번 볼게. 자,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마치 스펀지 마냥 쫙 빨아들여서 내 몸으로 가져온다 이거야. 재흡수한다는 게. 다시 한번.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쫙 빨아들여서 내 몸으로 가져온다. 그게 수분 재흡수야.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재흡수가 촉진이 되면 진도 어디까지 나가냐고? 네, 애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네들 지금 신경계까지 줬나? 네. 우선 항상성 유지 뽑아. 항상성까지만. 자,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몸에 체내에 존재하는 수분량이 많아져요.
체내에 존재하는 수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돼요.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 체내 농도가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체내 농도가 낮아져. 이 체내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혈장 농도가 낮아진다 라고 말해줘요. 혈장 농도가 낮아진다. 체내 농도가 낮아진다. 혈장 농도가 낮아진다. 자, 그러면 너희들 통합과학 때 배웠어. 바로 삼투압이라는 걸 배웠어. 삼투압.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니? 삼투압은 뭐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합니다.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결국 체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논리적으로 쭉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학교에서는 자, 수분에서 제흡수를 촉진해, 공포에서 수분 제흡수 촉진해,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감소해.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이 날라가 있어. 이 중간 과정이 날라가 있으면 얘가 왜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키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결국 뭐야? 너네들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일어나야 된다고. 오케이? 아,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쭉 이어나가실 줄 알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ADH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래요. 알겠죠? 얘는 수능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호르몬이니까요. 자, 티록신으로 갑니다. 갑상샘.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옵니다. 티록신. 자, 이 티록신과 근데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티록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 자, 그러면 동일어로 뭐가 있어?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동일어로 또 뭐 있어? 아드레날린.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다 동일어라고. 물론 네, 완벽하게 100% 동일어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100% 동일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는 동일 호르몬으로 취급해서 문제를 푸셔도 무방해요. 대학과정 가면 각각의 호르몬들이 다른 역할을 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는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을 똑같이 취급해서 문제 푸셔도 무방하게끔 나온다고요. 알겠죠? 근데 티록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바로 물질 대사량을 증가시킵니다. 물질 대사량을 증가시켜요. 그 물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음량을 증가시킵니다. 세포음량을 증가시켜요. 세포음량을 증가시켜. 그럼 세포음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많아지냐면 자, 너희들 세포음이 뭐였어? 세포음은 뭘 소모해서? 포도당을 소모해서 뭐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어. 그렇지. 에너지를 만들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세포음량이 증가하면 발생되는 열 에너지량이 증가하지. 이거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그렇지. 세포음량이 증가하면 열 에너지량이 증가나. 자, 그러면 생성되는 열 에너지량이 늘어난다고. 생성되는 열 에너지량이 증가해. 따라서 뭐가 증가해? 체온이 증가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오케이? 부신. 자, 우리가 부신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습니다. 부신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어. 우선 필기 여기까지 하세요. 물이에요? 네. 물을 왜 먹어요? 물 마실 데가 없으니까요, 딱히. 종이 빨대 쳐야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갑니다.
부신 거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당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코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우리는 코티솔이라고도 하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알도스테론이라고 합니다. 알도스테론. 근데 각각의 얘네들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자, 당코코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줘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을 전환시켜주게 되면 얘들아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바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증가하게 돼. 혈당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 혈당량을 좀 정의 좀 하고 내려올까요? 97페이지 혈당량 조절로 갑니다. 97페이지 97페이지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혈당량이 뭐냐면 혈당량은 97페이지 혈당량 갑니다.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량, 그게 혈당량입니다. 자, 거기 혈당량 조절에 혈당량 동그라미 치고 바깥에 화살표로 뺀 다음에 정의라고 적어준 다음에 혈당량 동그라미 친 다음에 정의라고 따로 빼서 화살표 적어주고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량, 그게 혈당량의 정의야.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량, 그게 혈당량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다시 돌아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주면 얘의 양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럼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렇게 외우는 거라고. 자, 그러면 무코코. 얘는 뭐를 해주냐면 콩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증가합니다.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제흡수를 촉진한다고요.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해. 콩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하게 되면 혈액 안에 존재하는 뭐가 증가해? 나트륨 수가 증가해. 혈액 안에 존재하는 나트륨의 수가 증가해. 즉, 용질의 수가 증가해. 혈액 안에 존재하는 나트륨의 수, 즉 용질 수가 증가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혈장 농도가 그렇지, 증가하겠지? 혈장 농도가 증가하면 혈장 삼투압은 그렇지, 증가한다. 혈장 삼투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혈장의 용질수, 콩팥에서 나트륨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면 혈액 안에 존재하는 용질수가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혈장 농도가 증가하고 그럼에 따라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되나요? 속질로 갑니다. 자, 속질에는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속질에는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혹시 뭐 필기를 좀 못하고 있나요? 실례하나? 응? 실례요. 좀 이따가. 너 먼저 먹어. 네. 자, 에피네프린 가도 되겠죠? 자, 보면 에피네프린은 티록신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티록신과 유사한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애를 내가 여기 혹시 지워도 되니? 이쪽 지워도 돼? 아직 못 쓴 사람?
서영이 다 적었어?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에피네프린은 다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얘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세포음량을 증가시켜서 뭐가 증가한다? 체온이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에 하나의 더 기능이 있어요. 티록신과 다른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티록신은 이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에피네프린만 가능한 기능이 바로 뭐냐면 글리코젠이라는 아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해 줍니다. 글리코젠이라는 아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해 줘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글리코젠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글리코젠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글리코젠은 즉 다당류예요. 글리코젠이라는 것은 다당류인데 이렇게 분필 한 박스, 얘가 글리코젠이라고요. 이 분필 한 박스는 안에 분필 한 자루 한 자루가 들어있죠. 이 분필 한 자루 한 자루가 포도당입니다. 그러면 이 글리코젠을 내가 뜯어서, 즉 여기 글리코젠, 즉 분필 한 박스를 뜯어서 내가 포도당을 쫙 꺼내서 분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당연히 혈액 안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양은 증가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혈당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혈당량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에피네프린 분비가 얘들아 어디에서 일어나니? 에피네프린 분비 속질 말고 하나 더 배웠어. 뭐? 에피네프린 분비하는 거 어디 있었니? 교감신경 배웠잖아. 교감신경 말단에서도 에피네프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어요. 교감신경과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필요 충분 조건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야. 교감신경은 속질과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교감신경은 다른 기관이랑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부신 속질은 무조건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과만 연결되어 있다? Nope. 그렇게는 아니라고요. But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다? 얘는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돼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가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부신 겉질도 있네요? 이거 신경 어떤 신경이야? 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 여기 있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HTH가 얘를 자극해줘야 여기 있는 호르몬들이 방출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호르몬의 종류. 자, 우리가 호르몬의 종류에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각각의 특성들은 교육과정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뭐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고 뭐가 단백질계 호르몬인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만 알려주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단백질계 호르몬이다 라고 취급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첫 번째가 바로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 자, 그러면 너네들이 아는 성호르몬 제가 지금부터 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르몬 알고서 괄호 칩시다. 자, 첫 번째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테 할 때 어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얘는 남성 호르몬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어입니다. 에스트로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 여기까지가 성 호르몬이에요. 프로게스테론까지.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이거 두 개 외우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되겠고요. 두 가지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입니다. 2번 동그라미 친 다음에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거 못 적으신 분 없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입니다. 둘 다 여성 호르몬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이 무슨 호르몬인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굳이 뭐 황체 형성 호르몬이다 이런 건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프로게스테론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성호르몬으로. 그리고 이제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으로 갑니다.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어디서 배웠니? 앞에서 배웠어. 여기서 배웠잖아. 당코코, 묵코코. 당코코, 묵코코는 뭐야?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야. 알겠지? 당코코, 묵코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 두 가지 호르몬, 성호르몬과 그 다음에 성호르몬과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2자로 갑니다. 호르몬 조금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죠. 2자. 왜? 왜? 이거 자국 난 것 때문에? 네. 아. 오호, 신기하다. 또 어디를 깨끗하겠어? 치워야 되는. 바다? 어차피 더러워질 거 상관없습니다. 자, 갑시다. 자, 우리 이자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랑게르한스 섬.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섬, 샘, 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섬, 샘, 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랑게르한스 샘, 랑게르한스 섬, 랑게르한스 선 똑같은 말이에요. 다 알겠죠? 랑게르한스 샘이 있는데 그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샘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어요. 야, 엄준식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무슨 랑게르한스 갖고 그럼. 자, 봅시다. 잠시만. 세상에 있는 엄준식님들에게 자, 봅시다.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글루카곤. 베타세포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자, 글루카곤은 어떠한 걸로 바꿔주냐면 어떤 걸로 바꿔주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줘요. 분해시켜준다는 거죠. 포도당으로 분해. 그럼 당연히 얘들아 어떻게 되겠니?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자, 인슐린은 총 3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차피 성호르몬은 뭐 적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적을 거니까 밑에서 공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외워온 친구들은 좀 이제 뭔가 이해가 가나요? 외워온 친구들은 이게
아마 그 표에는 결과물들만 적혀 있을 거예요. 각각의 결과물들만. 근데 그 결과물들만 외워서 갖고는 호르몬은 사실 그러니까 완전 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만 외워서 갖고는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논리적인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국 너네들이 외운 결과물들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인슐린은 뭐로 만들어 주는 거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줘. 그럼 딱 봐도 얘들아 혈당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혈당량이 감소하겠지. 혈당량이 감소할 거야.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 바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요. 따라서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하나 더 있어. 포도당의 산화 촉진. 포도당의 산화를 촉진해요. 포도당의 산화 촉진. 자, 포도당의 산화를 촉진해서 이게 즉 뭔 소리냐? 포도당의 산화를 한다는 게 포도당이 소모된다 이겁니다. 포도당이 소모된다. 동일한 언어예요. 포도당이 소모된다 이거죠. 포도당의 소모를 촉진하게 되면 혈당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당연히 감소하겠죠. 혈당량은. 오케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호르몬입니다. 물론 내신 때 가면 여기에 한 두세 개를 추가 더 시킬 겁니다. 내신 때는 두세 개가 더 추가가 되고요. 여기까지 딱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적 개념의 호르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는 딱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많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뭐 껌이죠. 우선 호르몬 암기가 퍼스트예요. 얘를 외우지 못하면 뒤에 있는 혈당량, 체온, 그리고 삼투압 조절을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작용들을 달달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일부러 서술을 길게 해줬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이 호르몬이 이런 작용들을 촉진하니까 그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혈당량들 지금 너네들이 딱 오늘 이 삼투압 조절 항상성 유지에서는 세 가지를 배워. 딱 혈당량, 체온, 삼투압 조절과 관련돼서 배운단 말이야. 이 세 가지 어느 부류에 해당하니까지 엮어서 외우는 거야. 얘네들이 혈당량 조절이었어. 앞에 있는 무기질 코코 뭐였어? 삼투압 조절이었지. 당제 코르티코이드 혈당량이었어. 에피네프린 뭐였어? 혈당량이랑 체온 조절. 그렇지. 티록신 체온 조절. 이런 식으로 엮어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 상태로 나랑 같이 피드백으로 갑니다. 피드백. 자, 피드백으로 가보면 자, 너네들이 나한테 만약에 오늘 숙제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숙제 준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겠지. 여기는 이렇게 해라. 우리 서진이가 이쪽을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유빈이가 이런 쪽을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숙제를 더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피드백이야. 즉 피드백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바로 호르몬의 량을 조절해 주는 거야. 호르몬의 량, 분비량을 조절해 주는 거라고. 호르몬에 대한 분비량을 조절해 준다? 그게 피드백이야. 오케이? 그 중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이 있고 음성 피드백이 있어. 오케이? 양성 피드백은 많지만 많게 하겠다. 이게 양성 피드백이야. 많지만 많게 하겠다. 많지만 많게 하겠다. 음성 피드백은 많아서 적게 하겠다. 적어서 많게 하겠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소 어떻게 적었죠? 적을 소? 네. 밑에 짝대기 하나가 있었나? 이 점, 이게 작을 소랑 적을 소랑 달라요. 이게 적을 소자예요. 신기하네. 마법 천잠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아직도 완벽 안 된 것 같아. 와, 마법 천잠은 그 급식 만화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너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볼 수도 있죠, 선생님. 워너비키 찾아보다가 갑자기 실시간 검색이 어? 뜬 거예요. 아 그런 거 볼 수 그런 거 보기 전에 호르몬이나 외워 제발. 자 갑시다. 자 양성 피드백이 뭐냐면 방금 봐봐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내가 외우라고 했어.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무슨 호르몬이었어 앞에서 배웠잖아 오늘. 옥시토신 맞아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입니다. 즉 이런 거야. 봐봐 우리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어머니한테도 데미지가 덜하고 애기도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기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에서 바깥으로 누가 미는 애가 있어야 돼. 그 미는 애가 바로 자궁인 거야. 그래서 자궁이 수축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 but 더 많이 나와 해서 딱 애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이게 양성 피드백이야.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음성 피드백이야. 너네들이 오늘 나한테 배운 모든 호르몬 옥시토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이야. 알겠지? 다. 왜냐면 양성 피드백은 딱 봐도 항상성 유지 조절 측면이 아니에요. 왜? 어딜 봐서 얘가 항상성이 유지된 거야. 많아서 천장을 찍고 있는데. 그렇죠. 얘는 항상성의 대표적인 얘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을 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옥시토신만 알아두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럼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인 티록신의 분비 과정을 봅시다. 오케이? 자, 티록신은 아까 전염에서 얘들아 뭐가 나왔니? 전염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영어로 TSH. 오케이? 그러면 갑상샘에서 얘들아 뭐가 나와? 호르몬 티록신이 나온다. 맞니? 그런데 봐봐 이 TSH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간내시상하부에서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간내시상하부에서 바로 TRH라는 애가 나옵니다. TRH. 오케이? 자, 즉 TSH가 영어에 뭐의 약자냐면 티록신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야. 티록신을 자극한다. 호르몬. 오케이? 그게 중요해? 자, TRH는 뭐냐면 여기 R자가 릴리즈야. 그럼 뭐야? TRH는 뭐냐면 TSH를 릴리즈 시키는 호르몬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방출시키는 호르몬.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이름이 너무 길지? 그래서 TRH를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알겠죠? 오케이?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티록신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적은 양의 티록신이라고 쳐보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어. 그러면 이 적은 양의 티록신을 실은 피가 간내시상함으로 지나가. 근데 간내시상함은 우리 몸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저번 주에. 항상성 유지 조절 중추라고 했는데 그 전에 앞에 우리 몸에 센서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 우리 몸의 센서 역할. 얘가 우리 몸의 센서야. 센서라고. 그러면 삐빅 너무 티록신이 적네. 안 되겠다. 티록신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을 늘리는 명령을 내려. 그럼 티록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TRH를 많게, TSH를 많게, 따라서 얘가 많아지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적어서 많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동일한 논리로 얘가 많다면 많은 양의 티록신을 실은 피가 센서를 지나가게 돼. 간내시상함으로 지나오면 TRH를 적게, TSH를 적게, 따라서 얘가 적어지게 되겠지. 오케이?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어렵니?
안 어렵지. 분비량을 조절하는 측면이라고, 피드백은. 오케이? 그런데 얘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티록신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들 상황이 있어서 그 뷰 20에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지식. 첫 번째 두 가지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티록신은 아이오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티록신은 아이오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지 잘 고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지 고친 것도 여러분들 숙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시험지 고친지 안 고친지는 제가 조교를 통해서 계속 들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티록신의 분비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갑상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갑상샘의 크기와 비례해요. 이게 이제 기본 사전 지식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안채로 저랑 같이 갑시다. 자,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안채로 이제 질병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갑상선 비대증입니다. 갑상선 비대증. 자, 갑상선 비대증은 어느 시에 걸리냐면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할 때 걸립니다.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비대증에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자.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걸리게 되느냐? 봅시다. 자, 아이오딘이 부족해. 그러면 아이오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가 부족해질까? 티록신이 부족해질 거야. 티록신. 그럼 당연히 이 티록신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몸은. 그러니까 TRH와 TSH 양을 늘릴 거야. 그래서 와서 계속 자극을 줘. 야. 늘리라고. 티록신 분비하라고. 존나 귀찮게 굴어. 근데 갑상샘도 뭐 하고 싶어? 분비하고 싶어. 갑상샘도 티록신을 분비하고 싶은데 왜 못 분비해? 재료가 없어서 못 분비한다고 지금. 아이오딘이 부족하니까 재료가 없어서 공장에서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도 억울할 거 아니야. 나도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것 뿐이니까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빵이 치지. 빵이 치니까 크기가 커져. 이렇게. 그게 갑상선 비대증이야. 뭐지? 자, 그래서 어쨌건 갑상샘의 크기가 커진다고. 갑크가 커져. 갑상샘의 크기가 커진다고. 갑크가 커져. 오케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커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봐봐. 갑상샘의 크기가 너네들이 이렇게만 적으면 집에 가서 자, 언제쯤 이제 또 숙제할 거야? 다음 주 화요일쯤에 또 숙제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숙제하다 보면 이렇게만 적어가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씨발, 아니 티록신이 적대. 근데 갑상샘의 크기가 커져. 이게 무슨 그러면 이거 다시 물어봐. 선생님, 갑상샘의 크기랑 분비량이랑 비례하는데요. 얘는 왜 반비례해요? 또 이 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얘는 봐봐. 확실히 박을게. 얘는 능력 부족이 아닌 거야. 능력은 있어. 근데 단순 뭐야? 그렇지. 재료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 뿐이야. 그러면 아이오딘 주사를 맞춰주잖아. 이 갑상선 크기가 큰 환자한테, 갑상선 비대증에 걸리는 환자한테 아이오딘 주사를 맞춰주면 이렇게 커진 만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촥 하면서 줄어든다고 다시. 얘가. 오케이? 그게 갑상선 비대증 환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주로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걸려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는 내륙 지방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해산물을 많이 섭취를 못 하는데 해산물에 아이오딘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죠. 오케이? 자, 얘네 둘은 왜 걸리냐면 얘네 둘은 갑상샘의 TSH 수용체가 망가져서 걸립니다. 갑상샘의 TSH 수용체가 망가져서 보통 걸려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생의 TSH 수용체가 망가져서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생이 이 갑상선생이 TSH를 인식을 못해. 그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인식을 못해서 많이 분비하는 것과 인식을 못해서 적게 분비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많이 분비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애초에 갑크가 커. 일반에 비해서 갑크가 좀 큰 편이야. 오케이? 갑상선의 크기 크다고. 갑상선의 크기. 그러다 보니까 티록신이 많아. 그러니까 야야야 티록신 그만 멈춰 하고 할 거 아니야. 오케이? 티록신 그만 멈춰라고 할 거니까 TRH와 TSH가 적게 될 거야. TRH랑 TSH가 적게 분비되나? 뭐야? 갑상선 크기는 갑상선 그걸 인식을 해 못해? 이걸 인식을 못해. but 인식 못함. 그래서 여전히 커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동일한 논리야. 얘는 갑크가 작겠지? 갑크가 작아서 티록신이 적게 나와. 그래서 TRH와 TSH가 늘어나. but 인식 못함.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가 딱 티록신의 분비 과정 세 가지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일단 갑크가 뭔지를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직. 갑상선 크기. 됐나요? 이거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진증 걸릴지 자화증 걸릴지는 랜덤으로 되는 거예요? 랜덤으로 걸린다고 해도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얘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당연히 뭔가 유전자가 조작이 돼서 그 유전자가 조작됨에 따라서 뭔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파트로? 어. 됐지? 엄병, 아병 하면은 아, 엄마 병신, 아빠 병신? 뭐 나오게 되겠죠. 유전한테 또 할 거. 그렇지. 정상 부모 사이에서 병신 자녀, 병신 부모 사이에서 정상 자녀. 그만큼 이제 확 와닿는 게 없어요. 자, 갑시다.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오늘 사실 배웠어요. 그렇죠. 기량작용이 뭐랬니, 얘들아? 어디서 배웠어? 우선 어디서 배웠니? 기량작용이라는 걸. 이것도 안 나온단 말이야? 어디서 배웠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교실에서 배웠겠죠. 아니, 그렇죠. 그렇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하면서 배웠어요. 아니, 외울 게 많진 않잖아. 외울 게 많아? 그런데 얘들아, 돌이켜보잖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외울 게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어차피 수능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솔직히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너희들 고3들은 신경계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근데 너네들은 거의 2시간, 3시간 내내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기량작용을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배웠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이 뭐였어?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여 서로의 기능을 견제, 따라서 한 작용의 극대화를 방지하여서 뭐에 도움을 준다?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그게 기량작용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반대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량작용의 예에다가 적어줍니다. 기량작용의 예. 첫 번째 교감 부교감. 첫 번째 1 동그라미 교감 부교감. 교감 vs 부교감. 1 동그라미 교감 vs 부교감. 옆에 적을 거 있어요? 아니요. 2 동그라미 뭐 아래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2 동그라미 반대 기능 하는 거. 잘 떠올려봐. 뭐? 글루카곤과 인슐린.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반대 기능 했죠. 정확하게. 하나 더 있어. 뭐?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뭐 있었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vs 인슐린. 선생님, 방코코는요?
단코코는요? 단코코는 반대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인슐린이 단백질과 지방과 관련된 기능을 했어? Nope. 에피네프린은 정확하게 인슐린과 반대의 기능을 했어요. 하지만 단코코는 반대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3개만 나옵니다. 이렇게 3개만 기량적용이야. 나머지는 기량적용 절대 아니야. 오케이? 진짜 많이 나와, 시험 문제에. 다른 거 갖고 진짜 많이 나온다고. 왜냐면 딱 봐도 봐봐. 티록신 많이 분비된대. 봐봐. 반대의 기능을 한 것처럼 서술해 놓는다고. 티록신이 많아지면 봐봐. 티록신이 많아지면 TRH와 TSH는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티록신의 양을 늘리게 되면 TRH와 TSH는 줄어든다. 따라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서술한 다음에 기량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아니야. 이게 무슨 반대의 기능을 했어. 근데 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기능 자체가 반대는 아니잖아. 그렇지? 절대 헷갈리지 말 것. 알겠죠? 그 상태로 혈당량 조절로 넘어옵니다. 혈당량 조절은 앞에서 너무 자세하게 배웠어요. 이자. 거기 티록신 지워버려. 티록신 교육과정상에서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기능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티록신은 못 나옵니다. 따라서 에피네프린만 살려두고 티록신만 지워. 에피네프린 살려둔 채로 티록신만 지워. 티록신만 없어진 거예요. 티록신만 지워요. 알겠죠? 그리고 단코코. 됐죠? 이거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상태로 드릴 4 EBS 밑으로 갑니다. 자, 다 그림 볼게요. 자, 지금부터 나랑 같이 잘 따라가야 돼. 이것들은 각각 기능들을 설명을 할 건데, 기능들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다 기능들은 얘네들이랑 상황 해석을 해볼게. 이 항상성 유지에서는 그래프 문제가 존나게 나와요. 그래프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거든요. 봐봐. 자, 식사를 한대. 4번 그래프야. 식사를 한대. 그럼 식사를 하면 당연히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혈당량이 증가할 거야. 근데 우리 몸은 이 혈당량을 증가한 채로 가만히 둬? 가만히 안 둬. 우리 몸은 혈당량이 증가한 채로 가만히 안 둬. 그럼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는 뭐가 일어나? 항상성 유지가 일어날 거야. 항유가 발생한다고? 항상성 유지가 발생한다고? 그럼 항상성 유지가 발생하려면 당연히 뭐를 낮춰주려고 해야 돼? 따라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려고 해야 돼.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돼. 그리고 뭐는 줄어들어야 돼? 글루카곤은 줄어든다. 반대가 됐네요. 인슐린이 늘어나고 글루카곤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헷갈리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얘네들 기량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서 얘가 줄어든 거니까 기량작용에 있는 호르몬들끼리는 뭔가 분비량이 조절됐잖아요. 그러면 기량작용도 분비량 조절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라고요. 기량작용을 통해서는 분비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기량작용은 단 하나야. 그냥 반대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야. 다시 한번 뭐라고? 반대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항상성 유지 조절에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기량작용은.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호르몬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피드백 작용 중에서도 음성 피드백의 작용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호르몬 분비 조절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다 음성 피드백이야. 옥시토신 제외. 알겠지? 분비량 적혀있으면 무조건 피드백이야. 분비량이면 무조건 피드백이라고. 기량작용 같은 그런 개소리 짚고 나왔으면 다 지워. 그냥. 오케이? 무조건 음성 피드백이야. 알겠지? 내가 누차 강조했다. 이거 처음에 엄청 질문해. 애들이. 선생님 이거 아니요? 죽일 거야. 알겠지? 무조건 음성 피드백이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까지 이해합니다. 자, 나번 그림 갑시다. 좀 재밌죠? 여기는 좀 인체 현상을 다루는 파트인데 좀 재밌지 않나요? 맨날 뭐 재밌다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진짜 실제로 재밌지 않아?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아니, 재미없으면 말고요. 수학보다는 재밌지? 네? 수학보다는 재미없어? 수학보다는 재밌어? 그렇지. 수학보다는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죠. 이 인체 현상을 다루는 이 시스템을
이거 약간 찍어서 놔두고 싶은데 지워버려야지. 그렇다면 언젠가 지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어찌됐건 불쌍한 조교쌤. 이거 조교쌤이 안 닦아요. 어차피. 자외전도는 풀만하지 이제. 좀. 아니야? 자외전도 여전히 어려워? 좀 감을 잡아갈 것 같아? 한 문제 10분 걸리면 양호한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유전 문제를 한 문제 풀 때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외전도 우선 감을 잡아가는 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그 감이 잡히면 딱 보여. 그냥 장을 어디서 줬구나가 보여. 장을 여기서 줬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로마 숫자 1, 2, 3, 4가 D1, D2, D3, D4에 그냥 알아서 매겨줘요. 이렇게 뚝뚝뚝뚝. 오케이? 거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걔가 2분 안에 풀려요. 정확하게. 저희 학교 왜안 나와요? 응? 딴 게 어려운 게 나와요? 뭐 너네 학교? 네. 너네 학교는 오직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 시험 문제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뭐더라? 5 모두 고르시는데 하나 고르는 거. 아, 모두 고르시는데 하나 고르셔도 나오고요. 그렇죠. 안 보면 너네들은 그러니까 사실 OX 퀴즈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답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변 학교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상일여고가 제일 어렵게 나오고요. 광문고등학교가 다음이고요. 강일고등학교는 그나마 낫고요. 그 정도. 배제고는 그냥 뭐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수능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푸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5초 3점짜리 수능 테스트 그 문제는 뭐 자유자재로 푸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나와요. 왜냐면 그대로 베껴서 나오거든. 그냥 기출 문제가 고3 기출 문제가 그대로 베껴서 나와요. 시험 문제. 고3 고3 기출 문제 자의스토리 문제가 그대로 베껴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의스토리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나 그래프 볼게요. 오늘 체온 유지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딱 혈당량까지만 나겠습니다. 알겠죠? 체온 유지는 다음으로 밀어주죠. 알겠죠? 이제 다른 반은 체온 유지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번 주 일요일 1시 반이 체온 조절까지 나갔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뒷반부터는 체온 조절 못 나갔어.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 것 같아서. 앞타임은 그러면 걔네들은 뭐 그냥 계속 진행해야죠. 자, 갑시다. 나번 그래프 볼게요. 봐봐. 운동을 시작했대. 자, 이 항상성 유지가 족같은 거는 어떤 작용이 내 몸에 끼쳐졌을 때 그거를 반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야. 우선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혈당량이 증가해? 그러면 내 몸은 혈당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운동을 시작해? 그럼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 그럼 내 몸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항상성 유지가 발생할 것이다. 항상성 유지를 발생시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충당시키겠지. 에너지를 충당시키려면 어떻게 뭐가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나. 그러면 세포호흡이 발생하려면 세포호흡 양을 증가시키려면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요. 세포호흡 양이 늘어나다 보면 뭐가 소모가 일어나냐면 무슨 소모? ATP 말고 세포호흡 양이 늘어나게 되면 포도당 소모량이 늘어나죠.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한다고? 왜냐면 세포호흡에 뭐였어? 반응물이었거든. 얘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의 소모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따라서 혈당량이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러면 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걸 우리 몸이 가만히 둔다고 안 둔다고? 안 둔다고. 따라서 다시 항상성 유지가 발생해. 그럼 항상성 유지가 발생하면 당연히 혈당량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그렇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려면 뭐를 늘리고 뭐를 줄여? 인슐린을 줄이고 글루카곤을 늘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그래프에 보면 글루카곤 늘어나고 인슐린이 줄어들고 있죠? 오케이?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저거 없다 적어요. 안 적어도 되는 뭐 안 적으셔도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될 과정들이거든요. 그 호흡을 뭐 필기하시려면 간단하게 옆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요. 밑에서 있는 밑에다가는 아마 자리가 없을걸요? 아 밑에 다 나와 있다고? 자, 갑니다. 우리가 당뇨병의 종류에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뭐가 망가진 거냐면 이자가 망가진 거예요. 이자가 망가진 게 1형 당뇨병. 간의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면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면 2형 당뇨병이에요. 자, 그럼 1형 당뇨병은 이자가 망가지니까 뭐가 안 나와?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돼. 인슐린 분비가 안 일어난다고? 오케이? 얘는 인슐린은 있어. 왜? 이자에 망가진 건 전혀 없으니까 인슐린 분비는 돼. 근데 뭘 못해? 인식을 못해. 왜냐면 인슐린의 표적 세포. 선생님 표적 세포가 뭐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야? 타겟. 그렇지, 나의 타겟이지. 타겟. 내가 저격수야. 내가 표적이 만약에 저기 졸고 있는 현민이래. 그럼 현민을 내가 쏴서 죽일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저격수라면 라고 할 뻔. 그래서 어찌됐건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인슐린이야. 나의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는 게 뭐야? 내가 작용하는 기관인 거야. 내가 작용하는 기관.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그런데 내가 호르몬은 뭐가 있다고 했어? 기관 특이성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표적 세포. 내가 거기에만 작용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간이 인슐린을 인식을 해 못해? 못해. 이형당뇨병을. 그러면 거기 그림 A, B 봅시다. A에 있는 그림과 정상에 있는 그림이 얘들아 뭐가 다르니? 그렇지. 인슐린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A는 1형 당뇨병이야? 2형 당뇨병이야? 그렇지. 1형 당뇨병. A는 1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B는 얘들아 뭐야? B는 2형 당뇨병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인슐린이 있지만 작용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갖고 이제 나오는 게 언어 자체가 단어가 뭐냐면 자 얘는 인슐린이 있으면 정상인 마냥 작동이 가능하겠지. 정상인 마냥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1형 당뇨병은. 그렇지. 그러니까 인슐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정상인의 유무가. 그러니까 인슐린에 뭐하고 있어? 의존하고 있죠. 디펜던트하고 하고. 그러니까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인 거야. 그런데 얘는 인슐린이 있건 없건 작용을 해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같이. 그러니까 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딱 당뇨병까지 정리가 완료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쵸? 뭐 근데 솔직히 많지도 않긴 한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기관계 정리, 기관계래. 그 뭐냐 뭐 말초신경계 정리한 거랑 내가 호르몬 정리한 거랑 딱 이렇게밖에 정리 안 했는데 좀 진도가 사실 빠르진 않아요. 진도가 빠르진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는 그냥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이해도가 월등히 높다 안 높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천천히는 나가고 있고 이해도가 낮다? 이해도가 낮은지 높은지는 나중에 결과물이 정리해 주겠죠. 어찌됐건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죠? 특히 호르몬 파트는 복습 열심히 안 하면 개노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물론 다른 파트도 다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정말 고생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질문?